다른 사람의 복주머니를 빌린 부부. 옛날 어떤 동네에 한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령스럽다는 셈에 가서 매일같이 치성을 드렸지요. 용왕님, 제발 아들 하나 점지하여 주소서. 아이가 없으니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빌기를 석 달 하고도 열흘이 되는 어느 날 갑자기 소나기가 오고 회오리 바람이 불며 뇌성병력이 쳤답니다. 이때 부부는 방 안에서 비가 오는 것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무엇인가 하늘에서 쿵 하고 떨어졌지요. 깜짝 놀라서 보니 총각 하나가 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다쳤네. 어서 가봅시다. 부부는 달려가 쓰러져 있는 총각을 방으로 옮겨와 간호를 하였답니다. 얼마 후 총각이 깨어났어요. 부부는 기뻐하며 말하였지요. 아, 그래. 어쩌다가 하늘에서 떨어졌소. 하여간 집에서 기다릴 테니 어서 돌아가십시오. 총각이 대답하였어요. 나는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막내 아들이요. 사냥을 나갔다가 그만 이렇게 변을 당했구려. 원래 하늘의 구름을 딛고 사는데 천둥벼락 때문에 구름이 갈라지면서 떨어져 버린 것이요. 다행히 당신들 덕분에 살아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오. 그래서 내가 감사의 뜻으로 당신들 소원을 들어주고 싶으니 어서 말을 하여 보오. 부부는 자식 하나 낳기가 소원이라고 말하였어요. 옥황상제의 아들은 그 말을 듣더니 부부에게 같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자고 하였지요. 이렇게 하여 이들 부부는 하늘나라 왕자를 따라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었답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자 왕자는 옥황상제에게 나아가 말하였어요. 아바마마, 제가 인간 세상에 떨어져서 죽을 뻔하였는데 저들 마음씨고 운 내외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그러하오니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제 생명의 보답을 하여 주소서. 그러자 옥황상제가 말하였어요. 그래, 저 사람들 소원이 무엇이라고 하더냐? 자식 두기를 소원한다 하옵니다. 이리하여 옥황상제는 사람들의 운명이 적혀 있는 책을 가져오라고 하여 살펴보았답니다. 이 책은 사람들의 수명, 재산, 자손, 출세 등등이 실려 있는 책인데 너희들을 보니 자식이 하나도 없구나. 팔자에 자식이 없어. 그러니 난들 어찌 하겠느냐. 자, 그러면 재산은 어떤가 보자. 허허, 무슨 놈의 복이 이렇게도 없는가? 복이 없어서 치질이 가난하게 살겠구나. 이러니 이를 어찌할까나. 그 말을 듣자 부부는 기가 막혔답니다. 그처럼 자식도 없고 복도 없다면 저희는 무엇하러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참으로 허무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옥황상제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였어요. 하기야, 살 보람이 없겠구나. 그러나 그대 부부의 정성과 고운 마음씨가 가상하니 없는 복도 만들어보고 없는 자식도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벽에 걸린 보자기를 가져오라고 하였답니다. 하나는 빨간 보자기, 하나는 까만 보자기였어요. 까만 보자기를 뒤집어 보니 먼지만 나왔는데 빨간 보자기 속에는 엽전이 한 입 들어있었지요. 이것은 복주머니인데 너희 부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다. 그러나 내 특별히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이면 당분간은 먹고 살 것이다.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이 되면 너희 집 앞에 어떤 여자가 와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아이의 이름은 동진이라고 할 것이니 동진이를 잘 길러서 그 아이에게 재산을 돌려주어라. 부부는 옥황상제에게 감사의 절을 하고 나서 땅으로 내려왔답니다. 내려온 즉시 주머니를 열어보니 동전이 가득 들어있었지요. 그래서 돈을 쓰고 다시 열어보니 또 돈이 있었답니다. 열면 돈, 열면 돈. 이리하여 부부는 부자가 되었지요. 집도 크게 짓고 종도 많이 부리면서 편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부부는 언제든지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며 자기들은 재산을 늘려서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지요. 부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서 누구든지 집에 와서 딱한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이 재산 임자라고 생각하고 다 들어주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세월이 흘러 원주인이 나타날 때가 되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웬 여자가 대문간에 와서 끙끙 앓기 시작하였어요. 부부는 즉시 달려가 거지 여자를 방 안에 들여서 간호를 하였지요. 여인은 아이를 낳기 직전이었답니다. 만약에 이들 내외가 돕지 않았더라면 여인은 추위 속에서 애를 낳다가 죽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거지 여인은 무사히 아들을 낳았지요. 한두 달이 지나자 거지 산모도 이제 몸이 다 나았답니다. 몸이 낫고 봄이 되어 거지 여자가 집을 떠나겠다고 하자 부부는 자기들과 함께 살자고 하였어요. 그러나 거지 여인은 다른 부탁을 하였지요. 이제까지 돌봐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오나 아기를 데리고 가서 살 처지가 아니니 아기를 좀 맡아주십시오. 데리고 다녀보았자 거지 자식이라고 서름만 받을 테고 저도 또 남편을 찾아 나서야 하니 두 분이 맡아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 아이 이름은... 그러면서 거지 여인은 침을 꼴깍 삼켰어요. 자식을 떼놓고 가려니까 목이 메인 것이었지요. 동진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이 아이 아비 되는 사람이 그렇게 지으라고 나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아이의 아비를 찾아 나서지만 만나기나 할지. 제가 만약 영영 오지 못하면 댁에서 동진이를 아들로 거두어 주십시오. 부디 친자식이라고 여기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내가 죽고 나면 찾을 사람도 없을 테니까요. 거지 여인은 울먹이면서 말을 마치고는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는 듯이 자꾸 뒤돌아보았답니다. 세월이 지나도 거지 여인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부부는 옛날 옥황상제가 한 말대로 이 아기를 자기네 자식으로 호적에 올리고 나중에 재산을 다 물려주었답니다. 힘센 장사가 된 비결. 옛날에 천하장사가 한 사람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장사가 되었느냐고 물었지요. 간단하지요. 아침마다 송아지를 번쩍번쩍 들어올리기를 1년이고 2년이고 하였더니 모르는 사이에 장사가 됩디다. 송아지가 하루아침에 황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자라니까 모르는 사이에 내가 송아지를 들었는데 1, 2년 후에는 황소를 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뿐이지요. 어제 든 송아지를 오늘 못 들겠습니까? 오늘 든 소를 내일 못 들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 그만 장사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하였어요. 나하고 방식이 똑같구먼요. 나는 공중을 훌훌 나는 높이뛰기에 도가 텄는데 말입니다. 아침마다 수수를 뛰어넘다 보니까 나중에 수수대가 다 자라도 문제없이 뛰어넘게 되었지요. 이것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높은 담장을 훌쩍 뛰어 올랐다가 사뿐 내려앉았답니다. 지붕에도 뛰어 올랐다가 사뿐 내려왔지요. 거기 있던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답니다. 노비에서 판서가 된 반석병. 조선시대의 노비는 가장 천한 신분이었어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고 과거 시험도 보지 못해 관리가 될 수 없었지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책을 읽어 공부에 힘쓴 끝에 벼슬이 형조 판서에 이른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가 바로 중종 때 사람인 반석평이에요. 그는 한양에 사는 이 참판댁 노비였는데 어려서부터 글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인집 아들인 이오성이 대청마루에 앉아 훈장에게 수업을 받을 때 마당에서 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글을 배웠답니다. 그는 자신이 들은 글을 통째로 외웠으며 땅바닥에 글씨를 썼지요.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또래인 이오성에게 청하여 책을 빌려보곤 하였답니다. 이오성의 아버지인 이참판은 반석평이 노비 신부님에도 열심히 공부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아주 기특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의 노비 문서를 없애고 그가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자식이 없는 친척집에 양자로 들여보내었지요. 이때부터 반석평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하여 1507년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였어요. 그 뒤 예문관 거멸, 경흥부사, 만포진 첨절제사, 함경도 병마절도사를 거쳐 평안도, 함경도, 충청도, 전라도 등의 관찰사와 형조 참판을 지낸 뒤 형조 판서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궁궐에 들어가다가 길에서 우연히 이오성을 보았지요. 이오성은 집안이 쫄딱 망하여 거지 신세가 되어 있었어요. 반석평은 그를 집으로 모신 뒤 양반 행세를 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옛 주인의 노비가 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어요. 그리고는 임금에게는 저는 나라와 전하를 속인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뒤 자기를 벌해달라고 청하였지요. 그러나 임금은 오히려 반석평을 기특하게 여겨 그를 용서해 주었으며 이오성에게는 벼슬자리를 주었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옛날에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노인이 있었답니다. 그 노인은 70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었지요. 그게 바로 이 노인의 특별함이었어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노인에게 숨차게 뛰어왔지요. 그 사람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답니다. 어르신, 어젯밤에 남산이 와르르 무너져 평지가 되었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빙긋 웃으며 대답하였어요. 이상할 것 없네. 남산이 생긴 지 얼마나 오래되었겠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 흙도 썩을 테니 비바람에 산이 무너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때 옆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참견을 하였어요. 아무려면 멀쩡하던 남산이 무너지겠어요? 거짓말이겠지요. 그러자 노인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어요. 자네 말도 맞는 것 같네. 산이란 밑이 넓고 위가 뾰족한 데다가 속에 바위가 버티고 있으니 쉽게 무너질 리가 없지. 조금 뒤였어요. 또 다른 사람이 노인에게 와서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말하였어요. 어르신, 살다 보니 참 희한한 일도 다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집 소가 쥐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이 어깨를 으쓱 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이 사람아, 그게 뭐가 이상한가? 소란 놈은 본래 성품이 우직하다네. 그런 소가 한번 마음만 먹으면 쥐구멍인들 못 들어가겠는가? 그러자 아주 답답하다는 듯이 옆에 있던 사람이 자기 가슴을 치며 또 참견을 하였지요. 아이고, 어르신도 참 답답하십니다. 설마 그 큰 소가 쥐구멍으로 들어갔을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소가 다 웃겠어요. 그 사람의 말에 노인은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어요. 하긴 자네 말도 그럴듯하네. 소란 놈은 뿔이 있으니 그게 걸려 쥐구멍에는 못 들어가겠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노인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한 젊은이가 물었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어서 여쭙니다. 도대체 어르신께서는 언제나 옳고 그른 것이 없으니 무엇이 진짜 옳다는 것입니까? 젊은이의 물음에 노인은 변함없이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자네 말도 옳네. 그러나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말게. 이것이 말 많은 세상에서 남과 원수를 맺지 않고 살아온 내 처세술이라네. 죽으려고 마음먹은 선비. 전라도 어느 시골에 소씨 성을 가진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답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한꺼번에 잃었는데 어른이 되자 이번에는 애써 얻은 아내마저 자식 하나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요. 게다가 의지할 만한 일가 친척도 없어 그야말로 혈혈단신 외로운 신세가 되어버렸답니다. 소선비는 견디다 못한 끝에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구나 라고 결심하였어요. 그러나 막상 죽으려 하고 보니 그 방법이 여간 어렵지 않았답니다. 이럴 때 마침 장성 땅 뒷산 깊은 곳에 사나운 호랑이가 나타나서 낮에도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떠돌았지요. 옳지, 호랑이 밥이 되는 게 빠르겠어. 소선비는 험한 산골길 30리를 서둘러 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수목이 울창한 곳을 골라 바위에 걸터 앉았답니다. 밤이 차츰 깊어 달빛이 어렴풋한데 늦가을 찬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어 떨구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나 죽음을 각오한 소선비는 숲속 어두운 곳을 박힌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왕이면 빨리 호랑이한테 물려 죽으려고 그것만 기다리는 것이었지요. 이렇게 얼마쯤 지났을까? 앞쪽에서 무엇인가 시커먼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한번 멈칫했다가 다시 차츰 가까이 오기 시작하였어요. 소선비는 이제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는 그림자는 호랑이가 아니라 활을 맨 사냥꾼이었지요. 대체 누구신데 이런 위험한 곳에 혼자 앉아 계십니까? 하고 사냥꾼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요. 다리가 아파서 잠깐 쉬고 있소. 소선비가 대답하였어요. 그 말과 태도가 하도 태연스러워서 보수는 정말로 놀랐답니다. 여기서는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가 나오는 곳인데 그래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소. 걱정 말고 어서 볼 일이나 보러 가시오. 무섭기는커녕 그 호랑이를 기다리는 중이었지요. 그래도 차마 사실을 말 못하고 귀찮다는 듯이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사냥꾼은 소선비를 어떻게 보았는지 어깨에 메었던 총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답니다. 뵙자니 보통 분 같지는 않으십니다. 필시 어떤 신통한 재주를 가지셨거나 그렇지 않으면 천하의 장사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알고 부탁드리니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대체 무슨 일을 도우란 말이오? 상대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기 때문에 소선비는 어리둥절하였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 고을에서도 이름 있는 포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호랑이를 꼭 잡아다가 관가에 바쳐야 하는 날입니다. 제가 숲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이쪽으로 몰아낼 터이니 다음은 이렇게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사냥꾼은 손짓으로 호랑이를 도망가지 못하게 해달라는 신용을 해보였어요. 그리고는 소선비의 대답도 듣지 않고 산 위로 달려 올라갔지요. 이 일 자체는 우습고 맹랑하였어요. 그러나 소선비는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을 하였답니다. 사냥꾼이 호랑이를 몰아오게 되면 그만큼 빨리 죽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더욱 태연하게 앉아 있노라니까 갑자기 저만치 보이는 숲에서 어흥 하는 소리가 났답니다. 그리고는 바로 황소보다 커 보이는 호랑이 한 마리가 바람을 일으키며 이쪽으로 내달아오는 것이었어요. 소선비는 죽음의 순간으로 여기고 눈을 꼭 감았지요. 그러나 의당 와야 할 그 순간은 오지 않았어요. 바로 코앞까지 불어닥친 바람길을 느끼기는 했지만 그 다음 아무런 기척도 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해괴한 일이로다. 소선비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떴답니다. 순간 참말이지 해괴한 일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원래 소선비가 앉은 바위 밑에는 아름드리 나무가 두 그루 서로 얽히듯이 서 있었지요. 그런데 호랑이는 그 좁디 좁은 틈바구니에 뛰어들어 허리가 꽉 끼어져서 옴싹달싹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소선비가 그 꼴을 발견했을 때 호랑이는 무서운 비명을 지르며 힘을 다하여 몸부림쳤답니다. 그러나 육중한 나무만 흔들릴 뿐 몸은 여간에서 빠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호랑이는 새끼를 베었는지 나무 틈에 끼인 배가 앞뒤로 유난히 부풀어 올라와 더욱 고통스러운 모양이었지요. 소선비는 기가 막히고 일변 또 우스운 생각도 들어 마음 놓고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이때 호랑이는 고개를 한번 크게 흔들더니 제 힘에 지쳤는지 축 늘어져 버렸답니다. 소선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칡덩굴을 부지런히 뜯어 밧줄을 꼬았어요. 그것으로 호랑이의 목에 칭칭 동여맨 다음 이번에는 굵직한 작대기를 구하여 나무 사이에 끼어 힘껏 비틀었지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약간 틈이 생기자 호랑이도 최후의 힘을 다하여 몸부림쳤답니다. 이리하여 간신히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미 기진맥진한 호랑이는 그 자리에 엎드려 숨만 거칠게 헐떡였지요. 보면 마치 소선비에게 고삐를 잡힌 소처럼 양순하기 짝이 없었답니다. 바로 이때 앞쪽 숲에서 사냥꾼이 뛰어왔어요. 사냥꾼은 이 모습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도 못하고 이내 꿇어앉아 저를 꾸벅하였답니다. 역시 저의 짐작이 맞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저도 실상 힘 꽤나 쓰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마는 호랑이를 이렇게 사로잡을 순 없습니다. 아니,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냥꾼은 소선비가 말할 여유도 주지 않고 혼자 사뭇 짓거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큰 절을 하였답니다. 이렇게 해서 잡은 호랑이를 그 자리에서 죽인 사냥꾼은 가죽을 벗겨가지고 소선비와 함께 우선 산 밑 주막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나 소선비는 사냥꾼이 식사 준비를 시키는 동안 몰래 달아나듯이 주막에서 빠져나왔지요. 나는 죽을 팔자도 못 되는가 보다.
한탄하며 집으로 힘없이 돌아왔던 것이에요. 한번 죽으려다 묘한 일로 뜻을 못 이룬 소선비는 그 후 여러 날을 굶주리며 지냈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일이 생각났지요. 그렇구나. 이웃골 아무데에 사는 곽부자가 실은 우리 조상 때부터 대물려 내려오던 종이었다지. 마침 그의 종문서가 있으니 그걸 갖고 가서 5,000냥쯤 받고 돌려주면 형편이 펼 것이야. 그러나 이 생각은 잘못이었어요. 원래 곽부자는 주인 소선비의 집을 도망쳐 달아난 사람이고 또 어떻게 요행으로 부자가 되었지만 한 번도 옛 주인 집을 찾아간 적이 없는 고약한 인간이었던 것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곽부자는 소선비의 요구를 코웃음으로 거절하였어요. 몇십 리 길을 고생하여 찾아온 전날의 주인인데 식사 대접도 않고 내쫓아 버렸답니다. 그뿐인가 곽부자는 앞으로 종문서를 가지고 무슨 때를 쓸지 모른다. 차라리 누굴 시켜 죽여버려야겠어. 하고 끔찍한 생각까지 하였답니다. 이리하여 곽부자는 며칠 후 힘센 불안당 10명을 몰래 사들였어요. 아무개는 실상 우리 부친을 죽인 원수다. 한 사람 앞에 100냥씩 줄 터이니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려라. 그 말을 믿은 불안당들은 어느 날 밤 소선비네 집에 몰려갔답니다. 아닌 밤중에 칼 몽둥이를 든 불안당 떼의 습격을 받은 소선비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진작부터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지요. 따라서 소선비는 오히려 잘 되었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른답니다. 어쨌든 소선비가 너무도 태연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불안당들은 한때 헛기운이 빠질 만큼 어리둥절하였어요. 그러자 마침 한패 중에서 몸집이 우람한 한 사람이 깜짝 놀라더니 소선비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아니, 스승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소선비가 자세히 보았더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를 잡던 그날의 사냥꾼이었지요. 이렇게 된 이상 일은 갑자기 전년 딴 방향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우선 사실을 알게 된 사냥꾼이 그제야 곽부자한테 속은 줄 알고 당장 여러 사람한테 너희는 모르지만 이분이 바로 호랑이를 사로잡은 나의 스승이시다. 하고 불안당들을 재촉하여 곽부자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애초 소선비의 요구대로 돈 5,000냥을 얻어내어 종문서와 바꾸게 하였지요. 그런 후부터 사냥꾼은 소선비를 정말 스승처럼 섬겼다고 한답니다. 알을 낳는 노루. 샘골이라고 하는 고을에 원님이 살았답니다. 샘골은 맑은 물이 골짜기마다 흐른다고 해서 붙여진 마을 이름이지요. 샘골 원님은 좀 모자라는 칠푼이었던 모양이에요. 쉬운 말로 멍청이라는 말이지요. 여느 고을이 다 그렇듯 원님 밑에는 이방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샘골의 이방은 여느 원님 못지않게 똑똑하였어요. 그 이웃 감골에도 원님이 있는데 두 고을 원님이 가깝게 지내었지요. 두 원님이 모자라는 것으로 말하면 비슷하니 잘 통하였어요. 샘골은 맑은 샘물을, 감골은 잘 익은 감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어느 날 감골의 원님이 샘골 원님을 초청하였어요. 별일이 아니라 술 마시고 놀자고 초청을 한 것이지요. 옛날 원님들은 가끔 잔치를 했답니다. 샘골 원님은 이방을 뒤에 떡 버티어 세우고 어슬렁어슬렁 갔답니다. 감골 원님은 주안상을 잘 차려놓고 샘골 원님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자, 어서 앉게나.
감골 원님은 샘골 원님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둘은 술이 한 잔 들어가자 기분 좋게 떠들어대었지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때 감골 원님이 갑자기 생각난 듯 물었답니다. 노루가 새끼를 낳나 알을 낳나? 그야 알을 낳지. 샘골 원님이 말도 안 된다면서 퉁을 주며 자신 있게 말하였어요. 아니야, 새끼를 낳지. 어허, 이 사람 보게 노루가 알을 낳지 어떻게 새끼를 낳아? 샘골 원님은 노루가 알을 낳는다고 빡빡 우기고 감골 원님은 새끼를 낳는다고 큰 소리로 우겼답니다. 좋아, 그럼 한번 물어보지. 마침 자네가 데려온 이방에게 물어보면 틀림없겠군. 우리 이방 말고 샘골 이방 이리 좀 오너라. 감골 원님은 자신 있게 샘골 이방을 불렀답니다. 노루가 새끼를 낳는 것은 뻔한 일이니 자신 있게 샘골 이방을 불렀던 것이지요. 심판의 공정성을 위해 굳이 자기 이방을 부르지 않은 것이에요. 샘골 이방 대령했습니다. 이방은 감골 원님이 불러서 오긴 왔으나 옆에서 다 들어 내용은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샘골 이방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무겁고 편치 않은 마음이었지요. 에헴, 자네가 묻겠나? 감골 원님은 자신의 차서 입가에 웃음을 흘리며 샘골 원님에게 물어보라고 하였어요. 샘골 원님은 건의를 세우느라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자기가 데려온 이방에게 물었답니다. 산 속에 사는 노루를 알지? 그러면요. 노루가 새끼를 낳아 기르느냐, 알을 낳아 기르느냐? 이런 한심한 질문도 다 있을까요? 샘골 이방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 줄을 몰랐답니다. 이것은 분명 자기 원님이 틀린 것이지요. 노루가 무슨 알을 낳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자기네 원님이 틀린다고 대답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이방은 골똘히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였어요. 빨리 말하지 않고 뭘 꾸물거리느냐? 감골 원님은 자신의 차서 재촉하였지요. 그것이 노루는 알을 낳아 기르기도 하고 새끼도 낳아 기르기도 합니다. 이방은 아리송한 대답을 하였지요. 뭐라고? 생골 원님과 감골 원님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이놈 보게.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낳고 알을 낳으면 알을 낳지. 알도 낳고 새끼도 낳는 그런 짐승이 조선 팔도에 어디 있느냐? 감골 원님이 샘골 이방을 나무랐어요. 이방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답니다. 노루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이 그렇지 않다는 말에 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고 주위가 조용해졌지요. 대체 어떤 노루가 알도 낳고 새끼도 낳는다는 말이냐? 깊은 산속에 사는 노루는 알을 낳고 마을 가까이에 낮은 산에 사는 노루는 새끼를 낳습니다. 이방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거 참 이상한 일이군. 왜 그러는 것이야? 그 까닭을 좀 말해주게. 감골 원님이 샘골 이방에게 물었어요. 낮은 산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 사람들 손이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끼를 낳아 금방 기르지요. 그런데 깊은 산속에 사는 노루는 사람 발길이 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알을 낳아서 천천히 새끼를 기른답니다. 오호, 그게 그렇게 되는 거구먼. 둘 다 비겼네 그려. 두 원님은 술판을 계속 벌였답니다.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원님 앞에서 큰 소리로 웃지도 못하고 조용히 배꼽만 잡았답니다. 1000마리로 늘어난 말 한 마리.
옛날 제주도 땅에 한 농부가 살았답니다. 농부는 가난했지만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들판에 나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였지요. 농부한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답니다. 장가를 들어 아내를 얻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운 농부에게 시집 오겠다는 여자가 없었지요. 어느 날 해걸음역이었어요. 한 처녀가 농부의 집을 찾아와 이렇게 청하였지요. 죄송합니다. 하룻밤만 쉬어가게 해주세요. 농부는 처녀의 위아래를 훑어보았어요. 차림새는 초라하지만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아름다운 여자였지요. 그러나 농부는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낯선 여자를 재우기가 꺼림칙하였어요. 그래서 농부는 거절의 뜻을 밝혔답니다. 보시다시피 집이라기보다 헛간에 가깝습니다. 저 혼자 사는 집이어서 손님을 드리기에는 좀... 아닙니다. 마구간이라도 좋으니 잠시 눈만 붙이고 가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처녀는 농부에게 간절히 청하였어요. 농부는 그 청을 끝까지 거절하기가 미안해 결국 승낙하고 말았답니다. 처녀는 농부의 집에서 그날 밤을 묵었지요. 그런데 잠시 눈만 붙이고 가겠다던 처녀가 다음 날이 되어도 떠나지를 않았어요. 아니, 며칠이 지나도 그냥 농부의 집에 눌러앉아 있는 것이었지요. 처녀는 농부를 위해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으며 빨래도 해주었답니다. 집안일뿐만 아니라 농사일도 거들었어요. 농부는 처녀가 마음에 들었지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처녀에게 말하였어요. 부탁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처녀는 대답 대신 수줍게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혼례를 치르고 부부가 되었답니다. 아내한테는 친정이 있었지요. 농부의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하루는 아내가 농부에게 말하였어요.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부모님을 뵌 지 오래되어서요. 그렇게 하구려. 농부가 승낙하여 아내는 이튿날 친정으로 떠났답니다. 친정에서는 말을 많이 길렀어요. 그 집에는 좋은 말들이 적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농부의 아내가 친정에 온 날 말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그 집에서 가장 좋은 말이었지요. 놀란 장인은 그 근처를 샅샅이 뒤졌답니다. 그러나 말은 끝내 찾을 수가 없었지요.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마구간에 있는 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친정에서 사라졌던 그 말이었기 때문이지요. 어머나, 이 말이 어째서 우리 집에 왔지? 농부가 말하였어요. 아는 말이오. 그저께 이 말이 우리 집에 나타났다오. 갈 생각을 하지 않아 마구간에 묶어두었지. 그래요? 우리 친정에 있던 말인데 어떻게 우리 집을 알고 찾아왔을까요? 글쎄, 장인어른이 기르시던 말이라면 얼른 돌려드려야지. 농부는 아내를 따라 처갓집에 가서 말을 돌려주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매일 한 마리씩 말이 농부의 집을 찾아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말들이 모두 장인이 기르는 말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장인이 이 사실을 알고는 사위에게 말하였지요. 지금까지 모두 30마리의 말이 자네 집을 찾아왔다지. 이 말들은 나한테 돌려줄 필요가 없네. 돌려줘봤자 또 자네의 집을 찾아갈 테니까.
이리하여 농부는 생각지 않게 30마리의 말을 얻었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장인이 농부에게 30마리를 주자 더 이상 찾아오는 말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농부는 말들을 정성을 다해 길렀지요. 마치 자식을 돌보듯 수고를 아끼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말들은 무럭무럭 자라 새끼를 계속 치더니 어느새 1000마리에 이르렀어요. 농부는 말들을 나라에 바쳤답니다. 임금은 농부가 말을 잘 기른다는 것을 알고 그를 감목관으로 임명하였어요. 감목관은 나라의 목장을 감독하는 벼슬이었지요. 농부가 감목관이 되면서 제주도에는 말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리하여 제주도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생길 만큼 말로 유명한 곳이 되었답니다. 구슬 할머니가 된 처녀. 제주도 신촌 마을에 김사공이라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김사공은 임금님께 바칠 제주도의 특산물을 싣고 서울을 자주 다녔지요. 올해도 어김없이 김사공은 특산물을 가지고 서울에 갔답니다. 임금님께 특산물을 바치고 보니 날이 저물어 어둑어둑하였어요. 어둠 속을 걷고 있던 김사공의 귓가에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이런 저녁에 무슨 소리지? 김사공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논두렁에 어떤 여자가 앉아서 울고 있었지요. 귀신이냐? 사람이냐? 귀신이면 어서 가고 사람이면 고개를 들어보아라. 김사공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저는 허정승의 딸이온데 부모님께서 저를 쫓아내셔서. 정승의 딸은 여전히 훌쩍거리고 있었답니다. 부모님께 쫓겨났다고? 네, 저희 집 종들이 가마에 태워 여기에 버리고 갔습니다. 김사공은 어이가 없었지요. 제발 저를 데리고 가서 같이 살게 해주세요. 정승의 딸은 간절히 애원하였어요. 김사공은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렸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정승의 딸은 김사공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매달렸어요. 사정은 딱하지만 나는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라 데려갈 수가 없구나. 김사공은 허정승의 딸이 불쌍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지요. 옛날에는 섬에 사는 사람이 육지로 가는 것도 육지에 사는 사람이 섬에 가는 것도 자유롭지가 못하였어요. 제주도라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정승의 딸은 옷자락을 놓지 않았어요. 김사공도 정승의 딸을 뿌리칠 수가 없었지요. 알았다.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같이 가자꾸나. 김사공은 정승의 딸에게 도포 자락을 씌우고 누가 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배에 태웠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김사공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집으로 갔습니다. 네가 이곳에 왔다는 소문이 나면 큰일이다. 그러니 방에서 나가지 말고 있거라. 김사공은 정승의 딸에게 당부를 하였어요. 세월은 흘러 정승의 딸은 18살 처녀가 되었답니다. 처녀는 방 안에만 있는 것이 답답하였지요. 그래서 남쪽 창문을 열고 바깥 구경을 하였어요. 저기 소를 몰고 가는 사람은 뭐 하러 가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머슴들이 등에 진 것은 무엇이지요? 저 사람들은 쟁기를 지고 소를 몰아 밭을 갈러 가는 길이란다. 처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대쪽 창문을 열어보았어요. 그럼 저 바다에서 호이호이 휘바람 소리를 내는 것은 무엇인가요?
해녀들이 물에 들어가 전복, 소라, 미역을 따가지고 와서 내는 소리란다. 김사공은 처녀가 묻는 대로 대답을 해주었어요. 그렇다면 저건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모두 여자들이란다. 순간 처녀는 눈을 번쩍 떴답니다. 여자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저도 바다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헤엄치는 걸 배우고 싶어요. 김사공은 곧바로 해녀들이 쓰는 도구를 준비해주고 수영도 가르쳐 주었지요. 그날부터 처녀는 해녀 일을 시작했답니다. 처녀는 얼마 되지 않아 뛰어난 해녀가 되었어요. 김사공님 덕분에 제가 해녀로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지. 처녀는 솜씨가 좋아 크고 작은 전복을 1000근이나 땄어요. 전복 속에서 나온 진주도 모으니 단말이나 되었답니다. 김사공과 처녀는 보기 드문 부자가 되었고 결혼도 하였지요. 어느 날 부인은 근심스런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무슨 고민이 있어? 우리가 진주를 모아 부자가 된 것은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에요. 이런 보물을 우리가 독차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좋은 진주를 골라 임금님께 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그거 좋은 생각이요. 그렇게 합시다. 김사공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지요. 다음날 김사공은 좋은 진주를 배에 싣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임금님은 김사공을 보자 무척 반가워하였지요. 김사공은 좋은 진주를 임금님께 바쳤답니다. 정말 고맙소. 그대의 성의가 기특하여 내가 벼슬을 주고 싶은데 무슨 벼슬이 좋겠소? 제가 어찌 큰 벼슬을 바라겠습니까? 꼭 벼슬을 주시려거든 동지 벼슬이나 주십시오. 임금님은 흐뭇하게 웃으며 김사공에게 동지 벼슬을 주었어요. 또 김사공의 부인에게는 칠색 구슬을 선물로 주었지요. 그 후 김사공의 부인은 구슬 할머니란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김사공 부부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면서 딸 9을 낳았답니다. 어느 날 부인은 딸들을 불러 앉혔어요. 너희 아버지는 동지 벼슬을 했고 나는 임금님께 칠색 구슬을 선물 받아 구슬 할머니란 이름을 얻었다. 너희들도 나중에 자식을 많이 낳아 자손을 늘리게 될 것이다. 말을 마친 구슬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답니다. 그 후 딸들은 9마을에 시집을 가서 많은 자손을 낳았고 구슬 할머니는 자손에게 자식을 많이 태어나게 하는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식에 찬밥을 먹는 이유. 중국 춘추시대 진나라 때의 일이랍니다. 당시의 진나라에는 내분이 일어나 왕실이 위태로웠지요. 왕자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 진나라를 떠나 정처 없이 망명의 길에 올라야 하였어요. 진나라의 왕자였던 중이는 충성스러운 신하 몇 사람을 데리고 도피 생활을 시작하였어요. 중이에게는 계자추라는 신하가 있었답니다. 계자추는 왕자를 위해서라면 충성을 다하는 참된 신하였지요. 어느 날 왕자 일행이 위나라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이들은 양식이 떨어져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지요.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었어요. 특히 중이 왕자는 기운을 잃고 쓰러져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답니다. 신하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손을 놓고 왕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깊은 산속이라 양식을 얻을 만한 집이 한 채도 눈에 띄지 않아서였어요. 날이 저물 무렵 잠시 자리를 비운 계자추가 절뚝거리며 중이에게 걸어왔답니다.
왕자님, 이것 좀 드십시오. 그게 무엇인가? 고깃국입니다. 이것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중이는 몹시 배가 고팠기 때문에 계자추가 가져온 고깃국 한 사발을 순식간에 먹어치웠어요. 그리고 곧 기운을 차려 여행을 계속하였답니다. 얼마쯤 걸어갔을 때 중이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계자추를 불러 물었답니다. 참, 아까 물어보지 못하였는데 그 고깃국은 어디서 났는가? 이 근처에는 민가가 없어 고기를 구할 수 없었을 텐데. 계자추가 대답하였어요. 왕자님, 그것은 제 허벅지 살을 도려내어 끓인 것입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인가? 중이는 계자추의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나를 살리려고 그런 일을 하다니. 그대야말로 내 충성스러운 신하로구나. 왕자는 감격하여 계자추의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답니다. 중이 왕자의 망명 생활은 19년이나 계속되었어요. 그동안 그와 그의 신하들이 겪은 고통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그러나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중이는 오랜 망명 생활을 끝내고 진나라 임금이 되었답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진나라의 문공이지요. 문공은 임금의 자리에 오르자 자신을 도와주었던 신하들에게 벼슬과 상을 내렸어요. 신하들은 궁궐로 와서 벼슬과 상을 받으며 임금에게 충성을 다짐하였지요. 그러나 문공은 계자추만은 쏙 빼놓았어요. 자신의 허벅지 살로 국을 끓여 바친 만큼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그를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이랍니다. 하지만 계자추는 조금도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임금의 짐이 되지 않겠다고 어머니를 모시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살기로 결심하였지요. 계자추가 자신의 뜻을 전하자 어머니가 말하였어요. 너는 전하를 살린 1등 공신이 아니냐. 그만하면 전하께 나아가 벼슬을 청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계자추가 대답하였어요. 어머니, 저는 전하와 함께 어려운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그 시절에 충성을 다한 것은 벼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계자추는 어머니와 더불어 면산이라는 곳에 들어가 숨어 살았어요. 그 무렵 성문에 이런 내용의 시가 나붙었지요. 용이 하늘로 오르는 것을 도운 것은 5마리의 뱀이었네. 용은 드디어 하늘로 올랐고 4마리의 뱀이 자리를 찾았네. 그러나 1마리의 뱀만은 자리를 못 찾아 큰 한을 품었다네.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나오지 않는다네. 어느 날 문왕은 이 시를 읽고 계자추를 머릿속에 떠올렸어요. 내가 계자추를 잊고 있었구나.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한 신하를 버려두고 있었어. 나의 큰 실수야. 문공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였어요. 계자추를 어서 데려오너라. 신하들은 계자추의 집으로 갔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면산으로 들어가 집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그들은 계자추가 면산으로 떠난 것을 알고는 계자추를 찾으러 그곳으로 갔답니다. 그러나 계자추는 문공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문을 듣고 산에서 내려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깊은 산으로 숨어버렸어요. 문공이 여러 번 신하들을 보냈지만 그 결과는 마찬가지였지요. 문공은 시름에 잠겼답니다. 내 잘못이 크구나. 아무리 불러도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 여봐라,
계자추가 들어가 있는 산을 계자추의 땅으로 삼아라. 그리고 그 산을 계자추의 이름을 따서 계산이라고 하라. 문공은 신하들을 불러 명하였어요. 불러도 오지 않으니 남은 방법은 한 가지이다. 병사들을 풀어 산을 이잡듯이 뒤져라. 그래서 계자추를 찾아 강제로라도 데려오너라. 문공의 명으로 수천 명의 병사들이 계산을 뒤지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나 산이 워낙 깊고 험해 계자추를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답니다. 문공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혼잣말을 하였어요. 계자추를 꼭 만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구나. 이제 포기해야만 하는가? 포기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한 가지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한 신하가 문공에게 아뢰었어요. 산에 풀을 지르십시오. 그러면 계자추가 산을 내려오지 않고 못 베길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 계자추는 어머니를 모시고 산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산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흐흠, 위험하긴 하지만 그 방법밖에 없겠구나. 문공이 승낙하여 병사들은 계산에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계자추가 산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렸답니다. 그러나 계자추는 온 산이 불길에 휩싸여도 끝내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지요. 산이 다 타고 나서 보니 계자추는 어머니와 함께 버드나무를 끌어안은 채 불에 타 죽어 있었어요. 병사들은 버드나무 구멍 속에 깊이 숨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하였지요. 그것은 계자추가 피로 쓴 혈서였어요. 전하, 정치를 청명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문공은 계자추가 불에 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목 놓아 울었어요. 나의 어리석음이 충성스러운 신하를 잃게 만들었구나. 왜 나는 그를 나 몰라라 했단 말인가? 문공은 계자추가 남겼다는 혈서를 읽고 느낀 바가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불에 타 죽은 계자추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해마다 계자추가 죽은 날에는 불을 피우지 않고 찬밥을 먹었답니다. 그리하여 이날은 차가운 음식을 뜻하는 한식이라 불리게 되었지요. 이렇게 중국에서 시작된 풍속은 신라 때 우리나라에 전해져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인 한식을 명절로 삼게 되었답니다.